수억 달러를 손에 쥐었습니다. 경찰은 아무것도 몰랐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범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돈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자유로웠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 돈이 그들의 목숨을 위협했는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강도 사건들의 진짜 뒷이야기를 파헤쳐 볼게요. 완전 범죄의 진짜 대가가 무엇인지, 루프트 한자, 가드너 미술관, DB, 쿠퍼 세 사건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78년 12월 11일 새벽 3시 6명이 뉴욕 케네디 공항 루프트 한자 항공 화물터미널에 침입했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단 1시간 만에 현금 587만 5천 달러와 87만 5천 달러어치 보석을 빼냈는데, 당시 기준으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 강도였습니다.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어요. 범인들은 그날 밤 이미 미국 역사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끝난 지 딱 일주일 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강도단 일원인 파넬 에드워즈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주모자로 알려진 지미 버크는 루키스의 범죄 패밀리의 핵심 인물이었는데, 사건 직후부터 공범들을 한 명씩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돈을 나눠주기 싫었고 살아있는 증인이 필요 없었던 거거든요. 1979년 한 해 동안 루이 카포라와 그의 아내 조애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카포라가 강도 이후 절대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어기고 아내를 위해 분홍색 캐딜락을 구입한 게 화근이었어요. 두 사람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 말리와 로버트 맥마흔은 주차된 차 안에서 뒤통수에 총을 맞은 채 발견됐고, 파울로 리카스트리는 불에 탄 채 총알이 박힌 시신으로 브루클린 쓰레기 더미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마틴 크루그먼은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어요. 술집에서 사라진 뒤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6개월 사이에 최소 8명이 죽었습니다. 강도 현장에서는 단 한 방의 총성도 없었는데 그 이후의 시간은 피로 가득했어요. 이 사건에서 살인을 명령한 사람도 맞은 사람도 모두 같은 팀이었습니다. 지미 버크 본인도 결코 자유롭지 못했어요. 루프트 한자 강도로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다른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1996년 암으로 감옥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훔친 돈은 회수되지 않았고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굿펠라스에서 로버트 드 니로가 지미 버크를 연기했는데, 실제 역사보다 영화가 훨씬 흥미롭게 그려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진짜 역사는 결말이 너무 비참했으니까요. 이번엔 완전히 다른 결말을 가진 이야기로 가볼게요. 1976년 2월 20일 레바논 내전이 극에 달했던 베이루트에서 또 하나의 완벽한 강도가 벌어졌습니다. 중동 영국 은행에 정체불명의 강도단이 침입했는데, 이들은 은행과 벽을 공유하는 옆 가톨릭 교회에 먼저 들어간 뒤 폭발물로 벽을 뚫고 은행 금고에 접근했어요. 내전 중이었으니까 폭발음은 일상이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강도단은 금괴와 현금, 보석 등 2천만 달러에서 최대 5천만 달러어치를 챙겼는데, 현재 가치로 최대 2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수사는 사실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이었으니까요. 이 사건의 진짜 미스터리는 강도들이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단서도 없고 용의자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역사상 가장 깨끗하게 사라진 강도단이에요. 하지만 그 돈을 공개적으로 쓸 수는 없었겠죠. 갑자기 수천만 달러를 쓰기 시작하면 어디선가 반드시 시선이 쏠리니까요. 얼마나 오래 숨겨두어야 했을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 돈을 마음 놓고 쓰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게 완전 범죄의 또 다른 아이러니입니다. 이제 DB, 쿠퍼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1971년 12월 24일 댄 쿠퍼라는 이름의 남성이 포틀랜드에서 시애틀로 가는 비행기를 납치했습니다. 폭탄이 들어있다는 가방을 보여주고 낙하산 4개와 현금 20만 달러를 요구했어요. FBI는 요구를 들어줬고 쿠퍼는 승객들을 내려보낸 뒤 시애틀과 리노 사이 상공 어딘가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습니다. 군인과 공군을 포함해 200명 이상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DB 쿠퍼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해결되지 않은 항공 납치 사건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2024년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튜버 댄 그라이더가 유력 용의자 리처드 맥코이 주니어의 가족 소유 땅에서 낙하산을 발견했어요. 맥코이는 베트남전 그린베레 출신의 군인으로 강도 5개월 뒤 유타주 상공에서 거의 동일한 방식의 납치를 시도했다가 체포된 인물이에요. 맥코이의 자녀들은 직접 아버지가 DB 쿠퍼였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FBI는 해당 낙하산과 증거물을 수거해 2년간 분석한 뒤 2025년 말에 조용히 반환했어요. 결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D.B. 쿠퍼에 관한 이야기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1980년에 컬럼비아 강 모래사장에서 어린 소년이 놀다가 부패한 지폐 묶음을 발견했는데 확인 결과 쿠퍼가 받은 현금의 일부였습니다. 그 지폐들은 당시 1만 달러 정도 가치였는데 왜 그 돈이 강가에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강을 건너다 익사했을 수도 있고 낙하 중에 돈다발이 풀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사관들은 쿠퍼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다 생존하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당시 날씨가 매우 나빴고 어두운 밤 울창한 숲 위에서 뛰어내린 건 자살 행위에 가까웠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끝내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FBI가 2016년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도 특이한데 아직 살아있다고 보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사망했다는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2024년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서 FBI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결론을 바꿀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쿠퍼가 살아서 그 돈을 썼을까요? 만약 살아남았다면 그는 평생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없었을 겁니다. 20만 달러를 가졌지만 D.B. 쿠퍼로 살 수 없는 삶, 그 아이러니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유명한 강도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1990년 3월 18일 새벽 보스턴의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미술관에 경찰관으로 위장한 2명이 경비원에게 문을 열게 한 뒤 81분 만에 그림 13점을 가져갔어요. 현재 가치로 5억 달러가 넘는 작품들입니다. 베르메르의 콘서트는 현존하는 34점의 베르메르 작품 중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미회수 그림으로 꼽힙니다. 렘브란트의 갈릴리 바다의 폭풍은 렘브란트가 그린 유일한 바다 풍경화예요. 이 두 그림만 있어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강도 사건이 됐을 거예요. 가드너 미술관 사건의 또 다른 미스터리는 강도들이 무엇을 가져갔는지 그 선택이에요. 그들은 가장 유명하고 가장 비싼 그림들을 가져갔지만 이상하게도 훨씬 작고 팔기 쉬운 작품들도 가져갔거든요. 나폴레옹 군대의 독수리 장식품 같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물건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수사관들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전문 미술품 도둑이라면 팔기 어려운 베르메르나 렘브란트보다 시장에 내놓기 쉬운 소품들을 더 많이 가져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세계 최고가의 작품들을 선택했어요. 일부 수사관들은 이 강도가 처음부터 작품을 팔기 위한 게 아니라 마피아가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기획한 강도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검거됐을 때 협상 도구로 쓰거나 감형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1994년에 미술관에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자신이 제3자 중재인이며 그림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편지에는 그림들이 보통법 국가가 아닌 곳에서 기후조절시설에 보관되고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도 알 수 없어요. 35년이 지난 지금 단 한 건의 체포도 없었고 그림들도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1990년 이후 유사한 규모의 미술품 강도가 여러 건 있었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미제 미술품 강도로 남아 있습니다. 2024년에는 당시 경비원이었던 릭 에베스가 5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평생 결백을 주장했지만 수사관들은 그가 규정을 어기고 강도들이 기다리던 방향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어요.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그는 어떤 기소도 받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드너 미술관에 비어있는 액자들은 지금도 벽에 그대로 걸려 있어요. 미술관 설립자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가 유언으로 미술관에 어떤 것도 바꾸지 말라고 했거든요. 작품이 사라진 자리에 빈 액자를 걸어두는 것이 그 유지를 지키는 방식이 된 겁니다. 지금 미술관은 정보 제공자에게 1,000만 달러의 포상금을 걸고 있어요. 개인 기관이 내건 포상금 중 역대 최대 규모인데 35년 동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FBI 수사관은 이 그림들을 완벽한 도주자라고 표현했어요. 병원에 가지 않고 속도 위반 딱지를 받지 않고 지문을 남기지 않는다고요. 그 그림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1,000만 달러 포상금을 외면하면서 35년 동안 침묵을 지켜온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결코 단순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거겠죠. 브링크스 강도 사건에서 탐욕이 자멸을 불렀다면 앤트워프 다이아몬드 강도에서는 불안이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팀의 일원인 스피디는 계획대로 증거를 불태우는 대신 숲속에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포장지, 감시 카메라 영상, 영수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땅 주인이 이걸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팀 전체가 추적됐습니다. 주모자 레오나르도 노타르바르톨로는 10년 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3년간 잠복 근무하며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금고 모형을 만들어 수개월 연습했지만 정작 어떻게 증거를 처리할지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1억 달러어치 보석을 훔치는 건 성공했지만 범행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건 실패한 겁니다. 유일하게 탈출한 열쇠의 왕은 달랐어요. 그는 범행 전후로 단 하나의 흔적도 남기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름도 얼굴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3,400만 달러를 들고 사라진 그가 어디서 어떤 삶을 사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이제 이 강도 사건들을 다시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여요. 강도를 성공시킨 사람들이 부러운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가진 것과 그들이 결국 잃게 된 것을 함께 생각해봐야 합니다. 루프트한자 강도단은 돈을 나누기도 전에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고, 주모자는 감옥에서 암으로 죽었습니다. DB, 쿠퍼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없는 삶을 택했어요. 가드너 미술관 강도들은 팔 수도 없는 그림을 가진 채 어딘가에 숨어 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겠죠. 브링크스 강도단은 완벽한 범행을 치렀지만 탐욕이 공소시효 5일을 앞두고 자멸을 불렀습니다. 앤트워프 다이아몬드 강도 사건에서 유일하게 탈출한 열쇠의 왕은 3,400만 달러를 들고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가 자유로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존재 자체를 지웠기 때문이에요.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고 주소도 없이 사는 삶. 그게 완전 범죄의 진짜 조건이었던 거거든요.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범행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것과 그 이후의 삶을 완벽하게 이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돈은 숨길 수 있어도 사람은 숨기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건 하나예요. 가장 완벽한 강도도 결국 사람에 의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역사상 강도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결국 돈의 무게예요. 평범한 삶에서 갑자기 수백만 달러를 갖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쓸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돈. 루프트한자 강도 이후 루이 카포라가 분홍색 캐딜락을 샀다가 죽임을 당한 건 그가 그 기쁨을 참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성취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완전 범죄 이후의 삶은 그 본능을 완전히 억눌러야 해요. 평생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루프트한자 강도단이 스스로 무너진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열차 강도에서는 모노폴리 보드게임 위에 지문을 남긴 게 결정타였어요. 260만 파운드를 훔치고 농가에서 모노폴리를 하며 자축한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성공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본능이 결국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가드너 미술관 강도들이 35년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정말 비범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난 거겠죠. 어느 쪽이든 그 그림들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탐욕, 불안, 침묵을 지키지 못하는 본능. 이 모든 것이 어떤 보안보다 강력한 장벽이에요. 루프트한자의 지미 버크는 모든 증인을 제거하면 안전할 거라고 믿었지만 결국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대열차 강도는 260만 파운드를 나눴지만 모노폴리 보드게임 위의 지문 하나로 17명 중 15명이 감옥에 갔어요. 그들이 훔친 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잃은 건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얼굴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되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가드너 미술관의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창고에, 어딘가의 지하실에. 그리고 그 그림을 알고 있는 누군가는 1,000만 달러 포상금을 외면한 채 35년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과연 그게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중동 영국 은행 강도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사건은 단순히 성공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내전이라는 혼란이 완벽한 은폐 수단이 됐는데 이건 강도단이 정치적 상황을 정확하게 읽었다는 뜻이거든요. 베이루트는 1975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도시 전체가 사실상 무법지대였어요. 폭발물 소리는 일상이었고 경찰력은 마비된 상태였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범행 환경을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강도단은 바로 이 타이밍을 정확히 노렸어요. 치안이 완벽할 때 뚫기 어려운 금고를 치안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어렵지 않게 열었던 겁니다. 2천만 달러에서 최대 5천만 달러, 현재 가치로 최대 2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훔치고도 수사는 시작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강도단이 과연 행복하게 그 돈을 썼을까요? 레바논 내전은 1990년까지 지속됐어요. 강도가 일어난 1976년 이후에도 무려 14년간 전쟁이 계속된 겁니다. 도망칠 나라조차 불안정했던 셈이에요. 내전 중인 나라에서 갑자기 막대한 현금을 갖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보세요. 오히려 목숨의 위협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돈이 있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 더 큰 위험에 처하는 환경이었거든요. 대열차 강도 사건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1963년 8월 8일 영국 버킹엄셔에서 15명의 강도단이 왕립 우편 열차를 세우고 260만 파운드를 훔쳤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약 4,600만 파운드, 현재 환산으로 약 6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강도 자체는 완벽에 가까웠어요. 신호등을 조작해 열차를 세우고 기관사를 제압한 뒤 현금을 옮겼습니다. 그 이후 17명이 농가에 모여 돈을 나눴는데 문제가 거기서 생겼어요. 다음 행동을 계획하는 대신 보드게임을 꺼낸 거거든요. 증거를 소각해야 할 팀이
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떠났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에는 지문이 가득했는데 그중 다수가 모노폴리 보드게임에서 발견됐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훔친 직후 보드게임을 하며 축하했다는 게 실제 역사예요. 17명 중 15명이 체포됐고 다수가 25년에서 3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얼마나 허망한 결말인지 생각해볼 만해요. 완벽하게 실행된 강도가 불씨 하나와 보드게임 위의 지문으로 무너진 거거든요. 유일하게 끝까지 잡히지 않은 건 얼스터맨이라 불리는 내부 정보원이었어요. 열차에 귀중품이 실린다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인데 그의 진짜 정체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내부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가장 안전하게 살아남은 거예요. 완전 범죄를 분석하다 보면 재미있는 역설이 보여요. 범행 자체가 완벽할수록 이후의 삶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작은 강도는 잡히면 몇 년 살고 나와서 다시 삶을 이어가지만 수백만 달러짜리 강도는 그 금액 때문에 도망을 멈출 수 없어요. 금액이 클수록 수사 강도도 높아지고 도망의 기간도 길어지거든요. 어떤 면에서 강도들은 자신들이 훔친 금액만큼 자신의 자유를 담보로 잡힌 셈이에요. 그 돈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그들의 정체도 세상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전 범죄는 범행이 아니라 그 이후 침묵으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가장 오래 숨어있는 사람들은 혼자라는 겁니다. D.B. 쿠퍼는 혼자였고 열쇠의 왕은 혼자였어요. 가드너 미술관 강도들이 지금까지 잡히지 않은 것도 어쩌면 그들이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면 루프트한자 강도단은 여럿이었어요. 여럿이 되는 순간 관리해야 할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돈보다 훨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 돈을 많이 쓰는 사람, 겁이 많은 사람. 지미 버크가 공범들을 죽이기 시작한 건 그 관리 비용을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결한 거예요. 결국 완전 범죄의 역설은 이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강도는 규모가 작고 규모가 큰 강도는 여럿이 필요하고 여럿이 되는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균열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 균열이 탐욕이든 불안이든 결국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흥미로운 건 단순히 돈의 액수나 범행의 기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완전 범죄의 진짜 대가를 사람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이거든요. 성공을 나누고 싶은 욕구, 분노를 참지 못하는 감정, 공포 앞에서 무너지는 심리, 이 모든 것이 어떤 보안 시스템보다 강력하게 범죄자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도 FBI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수백 건의 미제 강도 사건이 남아있어요. 가드너 미술관 그림들의 행방, D.B. 쿠퍼의 진짜 정체, 이 미스터리들이 언제 풀릴지 아니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10,000,000 포상금이 35년 동안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그림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침묵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완전 범죄를 다루는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빠뜨리기 쉬운 게 있어요. 강도들 말고 피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루프트한자 강도에서 묶였던 직원들, 브링크스 강도에서 테이프로 입이 막혔던 직원들, 가드너 미술관에서 증기 파이프에 묶였던 경비원들. 이 사람들의 삶도 그날 이후 달라졌을 거예요. 가드너 미술관의 경비원 릭 에베스는 평생 결백을 주장했지만 내부 공모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2024년에 57세의 나이로 사망했어요. 34년을 그 의혹과 함께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미술관 자체도 피해자예요.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는 유언으로 미술관의 어떤 것도 바꾸지 말라고 했는데 빈 액자를 그 자리에 걸어두는 건 그 유지를 지키는 동시에 35년 동안 매일 그 빈자리를 보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관람객들은 지금도 그 빈 액자 앞에 서서 원래 무엇이 걸려 있었는지 오디오 가이드로 듣습니다. 완전 범죄의 진짜 무게는 훔쳐진 돈이 아니에요. 남겨진 빈자리이고 끝나지 않은 의혹이고 35년째 비어있는 액자 속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매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완전 범죄가 남긴 유산이에요.